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학년도 고1 6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일식이고요. 3강, 1강, 2강, 3강, 3부까지 이제 여러분 잘 공부하고 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4부, 대망의 4부입니다. 마무리가 잘 돼야 되겠어요. 그쵸? 뒤쪽으로 가면 몇몇 친구들은 물어보면 선생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뒤쪽을 잘 못 봤는데 그래서 매번 뒤쪽을 좀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랬던 친구들이 있을지라도 혹은 잘 풀었는데 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과 함께 지금 잘 정리하면서 선생님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지로는요 12쪽, 그죠? 12쪽으로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제 현대 소설입니다. 김소진 작가가 쓴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소설은 기본적으로 제목 잘 보자라고 선생님이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목, 왜 그럴까요? 제목에 많은 것들을 함축한다는 거죠. 뭐가? 소설, 시, 뭐 영화,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봤더니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눈사람 뭐 만들어 봤겠지만, 그죠? 못 만들어 봤나요, 여러분은? 예. 요즘에 눈이 많이 안 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다 모자도 씌우고 막 귀도 이렇게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이제 눈사람인데 여기에 지금 뭔가 항아리 같은 게 이렇게 검은 항아리가 이렇게 들어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치? 자, 그러면서 제목 보고서 바로 지문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지금 우리는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고 이 작품 재밌었어, 즐거웠어, 볼만했어 이게 아니라 이 제목을 본 이후에 문제를 좀 보자는 거죠. 문제를 보면서 내가 봐야 될 이 글에서 알아내야 될 게 뭘까라는 걸 좀 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면 33번입니다. 33번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서술 방식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점을 좀 찾아보자는 거죠.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서술 방식, 서술 시점 이런 걸 좀 잘 보자는 겁니다. 그치? 34번은요. 기억의 이유입니다. 기억 어디 있나요? 봤더니 시래기 줄기가 매달린 처마 밑에 서서 몇 방울 떨구며 소리 없이 울었다. 여러분 기억은 지금 울었대요. 운다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기뻐서 울기도 하고요, 슬퍼서 울기도 하고요, 아파서 울기도 하고,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 정말 많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찾아보라는 거죠. 그럼 그 의미를 어떻게 할까요? 앞뒤 맥락을 파악해야죠. 그래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치? 35번. 자, 보기는 윗글의 사건을 순서대로 정리한 도표다. 자, 누가 정리해 줬어요? 이 문제를 출제하신 선생님이 정리해 줬단 말이죠. 이거 그냥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드러나 있는데요. 볼까요? 가는 욕쟁이 할머니의 단지를 깨뜨리고 해결 방법을 모색함. 그러면 사건이 일어났구나. 뭔가 단지를 깼구나. 나 항아리 조각을 숨기고 가출을 감행하는구나. 뭔가 일이 또 벌어지네. 다 가출 후 돌아와 깨끗하게 치워진 마당을 발견함. 그러면 이 상황만 봐도 시간 순서대로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겠구나. 그죠?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요. 뒷장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뒷장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만 딱 읽은 다음에 그냥 쭉 읽어. 그래서 문제를 풀었어. 35번 풀었어. 그리고 다음에 뭐지? 넘겼어. 그랬는데 36번이 딱 나와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36번 3점짜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문제 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33부터 36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33, 34, 35가 앞쪽에 있는 거고 36번이 지금 뒤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치? 물론 선생님들이 일부러 이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6번이 뒤로 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못 푼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답률 7위에 올라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자라고 하는 것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 알려주고 싶은 건 33, 4, 5, 6 네 문제인데
33, 34, 35가 앞에 있었으면 36번도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뒤로 넘겨보니까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기를 뭐 해서요? 참고하여. 보기를 참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이해됐죠? 아, 선생님이랑 여러분 이 문제 풀면서 정말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제 먼저 읽기 요거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기를 참고해 볼게요. 한번. 성장소설은 유년기에서 소년기를 거쳐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한 인물이 겪는 내면 갈등, 정신적인 성장, 그죠? 자신을 둘러싸여 있는 세계에 대한 각성, 성찰의 과정을 담고 있대요. 아, 지금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보는 이 소설이 뭐야? 우리가 보는 이 소설이 모르긴 몰라도 성장소설이구나. 그래서 성장소설은 대개 성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체험을 재평가하고요. 아, 그러면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오겠네. 반성적으로 사유한 결과물을 고백한 담론의 방식을 택합니다. 아, 예전에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주인공은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의 인물인 경우가 많고요. 소설에서 내적 시간이 유년기의 시간대임에 비해서 실제적인 창작은 지금 창작하는 건 성인이잖아요. 성인의 세계에 진입한 이후의 시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자가 구별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있더라.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33, 34, 35, 36 읽었습니다.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 갈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나는 여러분 나 나왔습니다. 나. 그럼 최소한 1인칭이군요. 그렇죠? 1인칭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최소한 1인칭이구나. 나는 재개발이 시작되어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고향 산동네를 찾아가면서 추운 겨울 변소에 갔다가 짠지 항아리를 깨뜨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아, 내가 어린 시절 자, 기억 떠올립니다. 회상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뭐 짠지 항아리는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짠지라는 게 변소의 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화장실의 역할을 대신하는 어떤 뭐 항아리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깨진 단지를 눈으로 찬찬히 확인하는 순간 입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럼 뭔가 지금 단지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널 떠는 거죠.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 단지의 임자가 욕쟁이 함경도 할머님의 틀림없음에랴. 이 배랑 맞아 돼질놈의 아새끼를 봤나? 라고 하는 그 욕설이 귀에 쟁쟁해지자 등 뒤에 올라온 뜨거운 열기가 목덜미와 정수리께를 휩싸며 치솟아 올라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추운 줄도 몰랐다? 겨울이군요. 자, 눈을 비비고 또 비볐지만 이미 벌어진 현실이 눈앞에서 사라져 줄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자, 집 안팎에서 귀청이 떨어져라 퍼부어질 지청구, 이런 뭐 지청구라는 건 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꾸짖는 말, 뭐 매타작 감수하는 게 상수인 듯 싶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수라는 건 가장 좋은 꾀. 자, 아무리 밟지 않은 찻길이라고 일부러 아무도 밟지 않은 찻길이니까 발끝에 힘을 주어 제껴 딛고 가느라 여러분 우리 눈 아무도 안 밟은 곳 지나갈 때 뻐드득 그거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려고 뚜렷이 파인 눈 위에 내 발자국은 요즘 말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봉쇄하고 있는 터였다. 누가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 발자국이. 자, 그러면서 이미 9가구의 어느 방 안에서인지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내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기라도 한 양 두렁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나는 울기 전에 최후의 시도를 하기로 맘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지 않았나요? 우랑바리나 버랑드로라니 뭐 따라니 이게 뭐예요? 밑에 보니까 손오공이 부리는 조화를 기대하며 입속으로 주문을 반복해서 외웁니다. 손오공처럼 어린 시절에 지금 뭔가 일을 벌였는데 손오공처럼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고개를 휙 돌렸는데 깨진 단지를 내려보았는데 그대로 있겠죠. 그런데 주문이 헛되지 않았는지 깨진 단지가 그대로 있는데 주문이 헛되지 않았는지 내 입가에 기쁨의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의 미소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뭔가 좀
뭔가 좀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그지? 자, 기쁨의 미소가 어립니다. 깨진 단지는 그 모양 그대로였지만 어떤 기발한 생각이 별똥별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기발한 생각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뭘까 이제 우리가 궁금해서 갑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렇다. 눈사람이다. 나는 가슴이 터질 듯 기뻐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었고요. 팍 뻗고 일단 이 아침만큼은 별일 없이 맞이할 수 있겠지. 그 기발한 생각은 뭐예요? 깨진 단지를 눈사람 안에다가 숨겨 넣겠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서 나는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서둘러 주위에 눈을 쫙 긁어 모았고요. 마침 찰기가 좋은 눈이 축축해서 눈덩이가 됩니다. 자, 나는 우선 항아리 주변에 눈사람의 아랫부분을 뭉쳐 놓고요. 그리고는 조금 작은 눈덩이를 서둘러 쫙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진 단지를 감쪽같이 눈사람 속에 집어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다 이제 싹 넣었습니다. 아무도 못 봐요. 이제 너 벌써 나와 노는구나, 부지런하구나. 바로 이웃방에 사는 현정이 아빠가 담배를 물고 변소에 가려고 내복 차림으로 나옵니다. 방학 숙제로 낼 일기를 쓰는데요, 눈사람 굴리기라도 해서 적어 넣으려고요. 뭔가 했어야 일기를 쓰잖아요. 자, 앞으로는 날이 따뜻해서 눈사람을 만들려 해도 그러지 못할 거예요. 이제 이것도 금세 녹을걸요? 이러면서 되게 천연덕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지금 방안을 생각해내서 하고 있는 거구나. 자, 중략 부분입니다. 욕쟁이 할머니의 짠지 항아리를 깬 후 깨진 단지의 흔적을 지웁니다. 혼날 것을 두려워한 나는 가출을 한 후 여러 곳을 방황하다 해질녘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출하니까요, 우리가 4일, 5일, 7일 이렇게 떠나 있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빨리 나가서 해질녘에 들어왔구나. 그 가출입니다. 그쵸? 그리고 어느 날 해질녘, 이미 비밀이 다 까발려졌을 9가구 집으로 돌아갑니다. 대문관 앞에서 나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있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한다는 건 뭐예요? 좀 마음의 안정을 얻겠다. 그죠? 자, 엄마한테 연탄 집게로 맞으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대문관 앞으로 오는 시궁창을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건넜지만 아무도 나를 보고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인칭인 나가요, 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엔 여러분, 이거는 딱 봐도 이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구나 라는 거 정도는 이제는 정말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자,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치? 내게 일지 안 됐다는 시선을 던지며 몰려들었어야 할 사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냄비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문짝이 기대에 입을 가리고 웃으며 수도가에 몰려나와 쌀을 일며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되게 걱정하고 막 두려워서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왔는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러다가 심지어 수도가에서 시래기를 다듬다 마주친 엄마도 너 점심 굶고 어디 갔다 왔니? 하는 지청구조차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조차도 지금 나한테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무척 혼돈스럽다. 자, 이게 핵심인 거죠. 왜? 나 주인공의 지금의 감정 또는 지금의 어떤 상황을 탁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 느낌. 난 지금 무척 혼돈스러워. 사람들이 나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짜고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꼭 몰래카메라처럼 느껴지는 거죠. 나는 얼른 눈사람을 천연덕스럽게 세워두었던 변소통 쪽을 돌아다 봅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눈사람은 깨끗이 치워져 있습니다. 물론 흉측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어야 할 짠지 단지도 눈에 띄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제 막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나를 둘러싼 세계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집니다. 내가 짐작하고 또 생각하는 세계하고 실제 세계 사이에는 이렇듯 머나먼 거리가 놓여 있었던 것이고, 그 거리감은 세계는 나와는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깨달음. 그러므로 나는 결코 주변으로 둘러싸인 중심이 아니라는 어슴푸레한 깨달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요, 언제나 나 중심적이에요. 선생님도 이제 집에 아이가 이제 5세, 8세 아이가 있는데요. 보면 아이들은 늘 나 중심이에요.
엄마 아빠 힘들고 뭐 이런 거 뭐 어른들 힘든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 중심인 거죠. 지금 이 나 주인공 나도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모두가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데 내가 나갔다 왔는데 아무도 지금 나한테 관심조차 주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나가 아니었었나 봐 라고 하는 엄청난 그 충격을 지금 받은 상황이고요. 근데 그게 충격일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의 세계에서 짠 하고 벗어져 나오는 어떤 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치? 여러분은 지금 이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생각을 뭐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는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아이는 그 전까지는 정말 엄마며 누구며 다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나 중심이었는데 지금 그게 아닌 거를 알게 된 거죠. 그치?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도 혼내지도 않는 세계가 너무나 괴물스럽고 슬퍼서 싱거운 눈물이라도 흘려야 저 직성이 풀릴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답답하고요. 너무 내가 알고 있는 세계는 다른데 막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하긴 눈물 서너 방울 좀 짜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난 시래기 줄기가 매달린 처마 밑에 서서 몇 방울 떨구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무 답답하고 이제 이 세상 이 새로운 느낌을 받았는데 슬퍼서라도 난 울어야 되겠어 하고서 착 울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깨진 단지라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혼은 나더라도 나는 혼돈스럽지도 불안하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 지금 혼돈스럽고 불안해요. 지금 뭘 잘했다고 소리 없이 눈물을 꼭꼭 짜니? 정초부터 애미를 못 잡아먹어서 그러니? 넉살 좋게 단지를 깨뜨려 눈사람 속에 파묻을 생각은 어찌했담? 누가 한 얘기일까요? 엄마가 물에 젖은 손으로 내 볼따기 볼따기를 야무지게 잡아 비틀며 어이가 없다는 듯 픽 웃음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나를 아는 척을 하고 픽 비틀어주고 이러네요. 그 얼얼함이 내 균형 감각을 바로잡아 줬습니다. 나 지금 너무 불안하고 너무 혼돈스러웠는데 엄마가 그렇게 해주니까 다시 균형 감각을 잡게 됐대요.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 사이에서 나는 울음을 딱 그쳤습니다. 그러고는 어른처럼 땅을 쿵쾅거리며 뛰쳐나와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으며 어딘가를 향해 가슴이 터져라고 마구 달리고 또 달렸다. 그렇게 컸다. 그렇게 컸다라고 하는 건 이제 어린 아이의 세계에서 한 단계 좀 벗어나왔구나. 그 느낌일 거예요. 그쵸? 이해되죠? 선생님은 너무 오래돼서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나도 분명히 어린 때가 있었을 텐데 지금 여러분 청소년이잖아요. 지금의 내가 될 때까지 뭔가 정말 이만큼의 정신적인 충격이 있었던 무언가 일이 있지 않았나? 그때 나도 좀 불안하고 그때 나도 좀 충격적이었고 그런 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는 33, 34, 35, 36번에 있지만 지문 자체로 봤을 때는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6번 같은 경우 오답률 7위에 있어요. 이유는 선생님이 볼 때 어려워서가 아니라 뒤쪽으로 넘어가서 깜짝 놀라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33번입니다. 자,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그거 확인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1번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여러분 대화가 나오나요? 엄마가 나한테 한마디 한 거, 그 다음에 누구죠? 현정이 아빠랑 내가 대화 주고받은 거 그건데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냐라고 하는 것까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치?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자신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작품 속의 서술자 누구예요? 누구? 나가 자신의 심리를 직접 서술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얘기하는구나. 그치? 답이 여기 있어요. 자, 3번 소설의 내화, 외화를 넘나들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여러분 내화와 외화, 바깥쪽 이야기 외화, 내화 안쪽 이야기거든요. 왔다 갔다 곧 넘나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액자식 구성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은 지금 액자식 구성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아니고요. 4번 주변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워 주인공의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좀 주변 인물이 누군가의 심리를 전달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하여 인물의 심리를 직접 서술합니까? 자, 이건 뭐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일 경우에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34번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뭐랄까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혼돈스러우니까 울음이라도 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억의 이유를 살펴보자고요. 적절한 거. 나의 잘못을 용서해준 어른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지금 어른들에게 고마움이 아니라 혼돈스럽고 혼란하고 불안하고 이런 거거든요. 겨울날 해질녘에 귀가하면서 쓸쓸한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아니요. 쓸쓸해서 눈물을 흘린다? 이것도 아니죠. 가출을 감행해야만 했던 나의 처지가 슬프게 느껴졌다. 나의 처지가 슬픈 것도 역시 아닙니다. 가출을 무관심으로 일관한 어른들의 태도에 분노를 느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분노하나요? 나한테 관심을 아무도 안 가져 이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치? 나가 예상하는 모습과 다르게 행동하는 어른들의 모습에서 혼돈,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네, 답은 여기 있네. 그치? 그럼 4번에서 헷갈렸던 친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른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그치? 자,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줬던 도표를 여러분이 잘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건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사건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도 사실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적절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신기하게 여러분 33번도 34번도 35번도 다 적절한 문제, 적절한 거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단지를 깬 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랬나요? 처음에는 막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치? 입술을 파르르 떨고 뭐 어찌 떨지 않을 수 있었을까 막 이러잖아요. 침착함을 유지한 건 아니에요. 주문을 외운 후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고 있다. 어떻게 했어요? 막 팔짝팔짝 막 두 팔을 위로 두 팔을 쫙 벌렸다. 뭐 이랬잖아요. 그치? 2번이 맞습니다. 3번 뭐죠? 현정 아빠와 대화하기 전부터 나는 의기양양한 태도로 일관했다라고 했는데 그런가요? 아니죠. 현정 아빠와 대화하기 전부터 쭉 의기양양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치? 처음에는 좀 두려워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편안해지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치? 4번. 자, 가출로 돌아와서 깨끗하게 치워진 마당을 보며 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쵸? 볼을 비틀며 자신을 꾸짖는 엄마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다시 균형을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 그래서 답은 2번이 적절한 것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뒤쪽으로 여러분 딱 넘겼어요. 이제 뒤쪽으로 짠 넘겨보면 36번이 딱 하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보기는 다 읽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깨진 단지는 나에게 성장의 계기가 되는 소재로 쓰였어요. 왜? 깨졌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하고 가출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행동하지 않는 걸 보면서 뭔가 깨닫고, 그쵸? 맞는 말. 눈사람 속에 깨진 항아리를 은폐하는 모습에서, 은폐라는 거 여러분 숨기는 거죠. 은폐하는 모습에서 내면적으로 갈등하는 나를 살펴볼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50% 정도의 친구가 2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라고 했고요. 오답률이 좀 높았던 건 3번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자, 우선 눈사람 속에 깨진 항아리를 은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폐하잖아 벌써. 은폐하는 건 내면적으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럼 내면적 갈등은 뭐죠?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저걸 주문할까? 이걸 주문할까? 여러분 이게 내면적 갈등이에요. 그치? 이걸 숨길까? 숨기지 말까? 숨기지 말까? 숨길까? 이게 갈등이라고요. 내면적 갈등. 근데 지금 앞에 보세요. 눈사람 속에 깨진 항아리를 은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폐하는 모습은 갈등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갈등이 끝나고 어떻게 한 거죠? 결정을 한 거예요. 이해되죠? 내면적 갈등하는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내면적 갈등을 끝낸 나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입니다. 자, 그럼 3번은 맞을 거예요. 볼게요.
방학 숙제로 낼 일기에서 어린 시절의 경험을 그린 소설로 볼 수 있겠군. 그쵸? 여러분, 그 방학 숙제로 내는 일기잖아요. 요즘에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방학 숙제로 일기 쓰기가 꼭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린 시절의 경험을 그린 소설로 볼 수 있다. 예, 확인할 수 있고요. 나를 둘러싼 세계는 미성숙한 나가 각성하고 성찰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컸다는 마지막 구절은 성인이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소설 같은 경우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물 파악하면서, 그쵸? 인물 파악하고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파악한다면 전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구나 확인할 수 있었던 지문과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만났던 1학년 친구 중에는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답률 4위와 5위가 그러니까 두 문제나 지금 37, 8, 9, 40, 41 다섯 문제 중에 두 문제가요. 오답률 4위, 오답률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선생님과 함께 보면서 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알면 좋겠고요. 37번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그쵸? 기억의 이유입니다. 기억은 눈으로 보세요. 아, 3문단에 있군요. 어느 쪽 해석이 옳은가라는 문제는 논리학의 관심 문제가 아니다. 그럼 최소한 이 지문은 논리학과 관련된 문제겠구나. 그쵸? 39번 오답률 4위에 올라와 있는 문제더라고요.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윗글을 참고해야 되니까 지금 밑에 보지 말자고요. 40번 오답률 5위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문장들을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친 것. 자, 윗글을 바탕으로니까 더 이상 볼 건 없지만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쳐봐라. 그럼 표준 형식이 뭔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41번은 사전적 의미입니다. 가능하다면 A 부분, B 부분, C 부분 읽으면서 바로바로 와서 확인해주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선생님과 함께 쭉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다섯 문제입니다. 자, 1문단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아리스토텔레스. 자, 이런 말 나오면 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 괜히 뭐 플라톤 나오면 괜히 위축될 수 있는데요. 위축되면 안 됩니다. 왜?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예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를 더 알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잘 읽어. 그런 다음에 문제로 한번 와봐. 이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 논리학에서는 자, 고전 논리학입니다. 이제 기본 명제를 네 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각각 전체 긍정 명제, 전체 부정 명제, 부분 긍정 명제, 부분 부정 명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됐어요? 네. 고전 논리학에서 기본 명제를 네 가지로 나눈대요. 하나, 둘, 셋, 넷. 됐죠? 그럼 여러분 3단 논법에 이용되는 명제는 어떤 것이든 이 네 가지 기본 명제 중 어느 하나의 형식을 가져야 하며 이 명제들은 그 뜻이 애매하다거나 모호하지 않아야 하므로 표준 형식으로 고쳐줘야 돼요. 자, 됐어요? 그러니까 명제들이 뜻이 애매하면 안 되기 때문에 표준 형식으로 고쳐야만 한다. 됐죠? 자, 먼저 전체 긍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은 자, 그러면 보자고요. 전체 긍정의 표준 형식은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와 같이 모든 뭐뭐는 뭐뭐이다 라고 하면 된대요. 이게 전체 긍정. 됐죠? 전체 부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의 경우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라는 말은 자, 뭐예요? 애매하대요. 자, 근데 표준 형식이 애매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 자, 왜냐하면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는 한 사람도 이상주의자가 아니다를 뜻하는 것인지 뭐가요? 이 위에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철학자는 한 사람도 이상주의자가 아니다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철학자 중에는 이상주의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를 뜻하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모든 여기 철학자는 어딨니?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선 보세요. 자, 여기를 이상주의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철학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은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네. 그죠?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철학자는 한 사람도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철학자 중에는 이상주의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 이상주의자인 사람도 있다. 여기요. 이렇게. 여기에 철학자가 들어가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예.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상주의자다. 그죠? 이해되나요? 이게 논리학에서 여러분이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면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모든 철학자 이상주의자. 그러면 모든 철학자와 이상주의자는 겹치지가 않는구나 도 되지만 만약에 여기에 모든이 아니라 그냥 철학자들이 이렇게 철학자가 있으면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철학자는 이상주의자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러니까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리해 볼게요. 모든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라는 형식은 전체 부정명제 표준 형식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정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 줄 수 있는 표준 형식은 어느 철학자도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어느 철학자도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결국엔 이거예요. 어느 뭐뭐도 뭐뭐가 아니다가 되면 전체 부정. 부분 긍정을 뜻하는 부분 긍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은 어떤 철학자는 염세주의자와 염세주의자이다와 같이 어떤 뭐뭐는 뭐뭐이다라는 형식이면 돼요. 뭐가요? 부분 긍정이. 요거면 됩니다. 형식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지금. 자, 어떤이라는 말은 어떤 낯선 사람이라고 할 때처럼 불확정 대상이라는 뜻을 가질 수도 있으나 그것은 부분 긍정을 뜻하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쵸? 자, 마지막으로 부분 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분 부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은 어떤 철학자는 도덕주의자가 아니다 해서와 같이 어떤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 라는 형식입니다. 이러면 부정이 되는 거죠. 부분 부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는 여러분 철학이면서 이게 좀 논리학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논리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진짜 이게 맞냐 틀냐 이 개념이 아니라 논리성을 따져가는 겁니다. 그치? 자, 3문단입니다.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라는 일상 언어의 문장은 모든 고래에 대한 긍정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치면, 자 보세요. 일상 언어의 문장을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고래는 포유동물이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말은 전체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자, 전체 긍정이 될 수도 있고요. 부분 긍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가 전체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분 긍정이 될 수도 있어요. 볼게요. 이것을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한다라고 한다면 전체 긍정이에요. 그치? 칼을 쓰는 어떤 사람은 칼로 망한다라고 한다면 부분 긍정이잖아요. 얘가 바로바로 나온다. 그치? 어느 쪽 해석이 옳은가라는 문제는 논리학의 관심 문제가 아니에요. 자, 논리학의 관심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사실의 서술로 보는 사람은 칼을 쓰는 사람들 중 일부분의 사람만 칼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죠? 일부의 사람만이 칼로 망한다고 그러면 그건 그냥 사실을 긍정하는 거고요. 반면에 그것을 하나의 교훈적인 말로, 자,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전체 긍정으로 읽게 된다는 거죠. 자, 교훈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보편적인 법칙과 같아야 되니까, 그치? 전체 긍정으로 읽게 된다.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포유동물,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모든 고래는 포유동물이다로 바꿀 수 있구나. 일상 언어의 문장을 표준 형식의 명제로 바꿀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칼을 쓰는 사람은 망한다,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라는 거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교훈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됐죠? 자, 4문단입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이다 해서 대부분은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대부분이라고 하는 건 전체가 아니에요. 그치? 모두가 아니잖아요. 전체가 아니라는 뜻이므로 이런 경우는 어떤, 즉 부분 긍정이나 부분 부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이다. 모든 젊은이가 아니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이다. 전체 중에서 단 한 사람에 대한 긍정을 한 것도 부분 부정으로 일반화시킬 수밖에 없고 한 사람만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긍정도 부분 긍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여러분? 전체 중에 한 사람에 대한 긍정도 부분 긍정이고요.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긍정도 부분 긍정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 100명이 있어요. 자, 100명이 있는데 한 명이 현실 부정적이에요. 99명은 괜찮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근데 이렇게 그냥 뭐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이다. 이거를 그냥 대부분을 어떤으로 바꿨을 경우, 어떠한 젊은이는 현실 부정적인 거고요. 그죠? 어떤 젊은이는 현실 부정적이지가 않은 거고요.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치? 자, 무슨 말이냐? 뒤에 나옵니다. 명제의 양을 전체와 부분으로만 나누어 두었기 때문에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부분에 관한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부분에 관한 명제들 중에서 그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방금 얘기했던 그 대부분의 젊은이는 현실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대부분이라고 하는 뜻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50% 이상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뭘로? 표준 형식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사람만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긍정도 부분 긍정이고요.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긍정, 그죠? 한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긍정도 역시 부분 긍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뭐 1대 99인지 뭐 40대 60인지 그 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표준 형식으로 바꿨을 때. 자, 이것은 곧 모든 명제를 4가지 기본 형식으로만 나눠야 하는 고전 논리의 한계점이 됩니다. 자, 고전 논리의 한계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이해되나요? 그러므로 위의 명제도 어떤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고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인 사람이다. 네, 그치? 그러니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이다가 아니라 어떤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오문단입니다. 자, 미국 흑인들 외에는 아무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에는 흑인 영가라는 건 미국 흑인들이 부르는 일종의 종교적인 노래라는데요.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미국 흑인에 대한 것과, 자, 보세요. 이거 하나. 이것과 그것을 느낄 수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건 미국 흑인들 뿐이고, 그리고 그 흑인 영가의 참뜻을 못 느끼는 사람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고, 그죠? 따라서 이렇게 바꾸자는 거죠. 모든 미국 흑인들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하나의 명제와, 문장이 아니고 명제예요. 이번에는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명제로 고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2번 두 번째 명제, 요거 있죠. 요거 명제는 다음과 같이 전체 부정 명제로 고쳤을 수 있습니다. 자, 얘를 고쳐 쓴다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해요? 미국 흑인이 아닌 어느 사람도, 그죠? 미국 흑인이 아닌 어느 사람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여기는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다 있고요. 여기는 미국 흑인이 아닌 어느 사람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고요. 조금 다르죠. 그치?
이것은 위쪽에 있는 명제를 전체 부정명제로 이렇게 고친다는 거죠. 전체 부정명제로. 이해되나요? 여러분 그 전체 부정명제는 이 문단에 나와 있었잖아요. 전체 부정명제. 그죠? 전체 부정을 할 때는 어느 무엇 또 뭐뭐가 아니다가 돼야 된다고요. 그치? 그러니까는 어느 무엇 또 무엇이 아니다라고 바꿔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일상 언어의 문장은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이런 지문을 본 게 얼마 안 돼서 좀 헷갈리고 어렵고 뭐 읽다 보면 좀 짜증나고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이미 많이 봤던 수능 독서 지문에서 논리학이라든가 뭐 인문, 과학, 사회, 기술 뭐 다 여러 가지를 이제 풀어도 보고 해설도 하고 뭐 수능 기출의 미래 이런 거에서 해보니까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지문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나만 어려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논리학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을 보면서 내가 이걸 이해 못했으니까 문제를 못 풀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 지문이 어려우면 오른쪽에 이제 문제에서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옮겨 놓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수준에서 충분히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는 지문을 읽으면서 이만큼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포기, 이 마음만 먹지 마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끝까지 읽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분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 이제 5문단입니다. 5문단까지 온 거예요. 이제 6문단 들어가죠. 6문단 읽으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문제를 풀면서 찾아오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다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일상 언어의 문장은 그것이 어떤 사실을 긍정하는 것일지라도 위에서 검토해본 예문들처럼 그것의 논리적 의미가 분명치 못한 것이 있어요. 뭐가요? 일상 언어의 문장이 논리적 의미가 분명치 못한 경우가 있다고요. 그것이 이용되는 경우에 따라서 또 내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이해되어야 할 때가 많은 거죠. 언제?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상황과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될 때가 많다. 그죠? 자, 이러한 문제는 논리학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논리학의 범위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대로 타당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이용되는 경우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그런 문장을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치고자 할 때는 문장을 표준 형식으로, 문장을 논리적으로 고칠 때는 먼저 적절한 해석을 한 후에 그것이 이해되는 뜻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형식으로 고쳐주면 된다는 거죠. 전체 긍정인지 전체 부정인지 뭐 부분 긍정인지 부분 부정인지 이런 것들에 맞게 고쳐주면 되겠다라는 게 논리학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언어의 문장을 논리 문장으로 곧 표준 형식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그 의미가 달라지는지, 의미가 달라졌으면 그거에 맞게 전체 긍정, 전체 부정, 부분 긍정, 부분 부정으로 각각 나누어서 바꿔야 된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문제를. 자, 우선 37번 일치 여부 묻습니다. 자,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 여러분, 미국 흑인 뭐 영가 이거 나왔던 거 어디예요? 5문단이잖아요. 그쵸? 거기 가볼게.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게 여러분 그대로 있지 않나요? 5문단 중간에. 그죠? 그 문장이 그대로 있다고요.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는 다른 명제로 고칠 수 없다? 아니요. 다른 명제로 고칠 수 있어요. 미국 흑인이 아닌 어느 사람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로 바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5문단의 중간 이하 부분에. 그치? 그쵸? 바꿀 수 있어요.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 자, 모든 사람이래요. 교훈의 말로. 그죠? 교훈이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분 긍정으로 이해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모든인데 전체 긍정이잖아요. 전체 긍정. 그쵸?
이게 틀렸어요. 자, 3번.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말의 표준 형식은 모든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라는 형식이 될 수 있나요? 자, 그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말의 표준 형식은 이 문단의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나와 있냐면 어느 무엇 무엇도 뭐뭐가 아니다. 그렇죠? 어느 무엇 무엇도 뭐뭐가 아니다로 바꿔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치? 자, 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4번. 자, 부분 명제 중에서 그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은 고전 논리의 한계다. 여러분, 고전 논리의 한계를 4문단의 끝에서 얘기했거든요. 그죠? 끝부분에서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게 고전 논리의 한계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어렵죠. 그런데 딱 나온 게 내용 일치. 4문단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거기 갖다 놨답니다. 자, 5번. 일상 언어의 문장은 어떤 사실을 긍정할 경우에만 그것의 논리적 의미가 분명해진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6문단의 첫 번째 줄 보세요. 일상 언어의 문장은 그것이 어떤 사실을 긍정하는 것일지라도 논리적 의미가 분명치 못한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고요. 논리적 의미가 분명해진다가 아니라 논리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6문단의 첫 번째 줄에 했던 말을 다른 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치? 그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속으면 안 된다고요. 지문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기서 내용일치 문제가 나온다는 건 그 부분에 가서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답은 4번이 맞고 나머지 다 적절하지 않구나 확인해 주세요. 자, 이번엔 38번 가겠습니다. 자, 기억의 이유인데 논리학의 관심은 그 해석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는 논리학의 관심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 이유를 볼게요. 일상 언어는 논리학의 표준 명제로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죠. 저 일상 언어는 논리학의 표준 명제로 고칠 수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우선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이유도 아니고 기억에. 논리학은 명제의 형식에 대해서는 문제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논리학은요 명제의 형식을 되게 중시해요. 그치? 네 가지 형식 있잖아요. 표준 형식. 표준 형식에 따라서 전체 긍정 명제, 전체 부정 명제, 부분 긍정 명제, 부분 부정 명제라는 네 가지 표준 형식이 있단 말이죠. 문제로 삼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 일상 언어의 문장과 논리학의 문장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일상 언어의 문장을 표준 형식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치? 이게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치? 일상 언어의 문장을 논리학의 문장, 다시 말하면 표준 형식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치? 이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또한 기억의 이유도 아니고. 4번, 논리학은 일상 언어의 문장을 우선 네 가지 기본 명제의 형식으로 고친 후 해석해야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네 가지 기본 명제 형식으로 고친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랬기 때문에 해석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치? 논리학은요 여긴 맞아요. 일상 언어의 문장을 네 가지 기본 명제 형식으로 고치는 것까진 맞아요. 고친 다음에 해석하는 건 맞는데 기억의 이유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5번. 일상 언어의 문장들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그것이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의 논리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학에서는 해석에 옳은가라는 문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왜? 읽는 사람, 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이거예요. 여기 있네. 그쵸? 답은 여기 있다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잘 왔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오답률 자그마치 4위에 올랐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쌤이 보니까 얘는 정답에 비해서 나머지 정답 아닌 것들이 10몇 퍼센트, 20%, 10몇 퍼센트, 20% 이래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그냥 찍은 거예요, 다. 그냥 거의 다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 20% 나오고요. 대부분 헷갈렸을 경우엔 두 개가 헷갈리면 30몇 퍼센트, 30몇 퍼센트 비슷하거나 40대 40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힘들어했나?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참석했다가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요거는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 참석자, 그죠? 참석자가 결국엔 뭐예요 지금? 문제의식
투철한 사람, 그치?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참석을 지금 한 상황이잖아요. 참석자가 지금 여기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 그럼 볼게요. 1번. 참석한 모든 사람은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었군. 그죠? 참석한 모든 사람은 문제의식이 투철한 거. 그죠? 네.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은 누구나 다 참석했을 것이다. 그거는 확인할 수 없죠. 그치?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여기 밖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뜻하지 않는군. 예, 맞아요.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의 일부분이 참석했다라는 것을 긍정하지도 않는군.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의 일부분이 참석을 했는지 전체가 참석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언급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는 긍정하지도 않는군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요. 일부분인지 전체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치? 참석자가 문제의식이 투철한 거예요. 참석자들, 그죠? 여기 참석한 사람이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인 거지 일부분인지 다인지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착한이 아니고, 예. 참석한 사람들만이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인지 어떤지에 대한 긍정은 없군. 자, 역시 지금 여기에서도요. 참석한 사람들만이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인지 어떤지에 대한 긍정,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5번 한번 볼게요.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참석했다 이거잖아요.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참석했다 똑같은 말인데 이거는 하나의 표준 형식으로서 분명한 뜻을 지니는군. 그냥 이거죠. 여러분 왜요? 분명히 우리 이문단에서요. 전체 긍정, 전체 부정, 부분 긍정, 부분 부정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표준 형식에 이런 형식이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그치? 없었습니다. 자, 정확히 적절하지 않은 건 이제 5번이고요. 나머지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구나 다 참석한 걸 뜻하지 않고요. 일부분이 참석했다는 것도 뜻하지 않고요. 그치? 긍정하지도 않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결국에는. 그치? 4번 참석한 사람들만이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인지 어떤지 그것에 대한 긍정은 없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쪽에도 바깥쪽에도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참석한 사람들만 문제의식이 투철한 게 아니라 참석자들이 모두 문제의식을 투철한 사람이 여기 참석해 있는 거고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 중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긍정은 없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우선 여러분 정확히 이거는 아니잖아요. 정확히. 다시 한번 꼭 좀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답률 5위였습니다. 여러분 5위인데 보면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친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은 1번과 5번으로 많이 나뉘었었어요. 1번과 5번. 자, 그러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라고 하면 어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원숭이다. 그죠? 어떤 뭐뭐는 뭐뭐다 이거잖아요. 그죠? 어떤 원숭이는 떨어지고요. 어떤 원숭이는 안 떨어지겠죠. 모든 원숭이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원숭이 떨어지고 어떤 원숭이 안 떨어지고. 좋습니다. 자, 2번 나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특혜를 받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들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가는 거죠. 부분 긍정입니다. 그쵸? 경마에 미친 사람은 경마만 좋아합니다. 자, 좋아하는 것이 요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는 바꾼다면 이렇게 바꿔야겠죠. 경마에 미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모든 것이 경마. 그죠? 다시 한번. 경마에 미친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경마이다. 이렇게 가면 맞을 거예요. 다르게 갈게요.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은 경마를 좋아한다? 여러분,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은 경마 말고 다른 것들도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치?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경마에 미친 사람은 경마만 좋아하는 거니까 경마에 미친 사람으로 한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오로지 경마다. 모든 경마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은 경마를 좋아한다가 아니라 경마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은 경마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은 사과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뭐 배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뭐 요트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바뀔 수가 있다고요.
여기랑 달라졌어요. 그치? 뜻이 비가 오는 날이면 언제나 그는 택시를 탑니다. 언제나 택시를 타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모든 날은 택시를 타는 날이에요. 그쵸? 자, 이번 여름은 피서지마다 초 10,000원을 이룹니다. 그러면 이번 여름에 모든 피서지는 초 10,000원인 거죠. 피서지마다 초 10,000원이니까 모든 피서지가 초 10,000원이다. 맞는 말. 그쵸?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이 지금 적절하지 않다. 경마에 미친 사람은 좋아하는 대상이 경마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랑 얘는 같은 의미가 아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1번과 3번에서 많이들 헷갈려 했나 봐요. 여러분 친구들은 3번이 적절하지 않구나라고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은 이제 사전적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전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물어볼 때 그때 좀 정확하게 보라는 의미입니다. 자, A 보세요. A 어디 있어요? A는 보면 지금 두루 널리 미치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편적이잖아요. 두루 널리 미치는 법칙, 보편적 법칙. 좋아요. 자, B는 봤더니 일반화시킬 수밖에 없다. 일반화시킨다는 건 구체적인 것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일반화는 개별적이고 특수적인 것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일반화라고 합니다. 2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자, C를 보세요. 간주할 수밖에 없다. 간주,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는 겁니다. 간주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D는 보시면 검토해 봅니다. 검토,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해서 따집니다. 자, E는 볼게요. 타당하다. 일의 이치로 보아 옳은, 타당한, 옳은 이렇게 보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39번, 40번이 오답률이 높아요. 왜? 사실 이 앞뒤의 내용을 다 읽고 더 많은 글의 양을 읽어야 쉽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지문은 지금 한정적이거든요. 그 한정적인 지문에서 여러분의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비판적 사고력도 조금 기르고 비판적 읽기 능력도 좀 기르고 그러도록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라고 모의고사를 보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 주저앉아라, 포기해라 이러라고 모의고사 보는 게 아니라는 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선생님도 여기 열심히 이렇게 풀거든요. 선생님도 여러분도 조금만 더 정성스럽게 문제 풀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포기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선생님과 최서희 선생님이 열심히 지금 해설 강의하는 거니까요. 오늘 마무리까지 좀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전 작품이 나왔네요. 그죠? 선생님이 이 가작품 같은 경우는 중학생 때, 선생님이 중학생 때인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왜 이로다. 왜? 산이죠. 태산이 아무리 높다고 그래도 하늘 아래에서 볼 땐 그냥 산일 뿐이야.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일이 없잖니.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왜? 산만 높다고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이다. 그치? 여러분 꾸준한 노력하면 산에 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등급, 원하는 점수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제 안이 오르고 노력하지 않고 산만 높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건 약간의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태 비판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너무 세상 탓만 하고 있다. 노력하면 될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너무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빨리 해주고 싶어가지고요. 일로 왔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미 다 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42번은 공통점, 43번은 뭐 A, B, C, D니까요. 이거는 이제 나작품 봐야 되는 거고요. 44번은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할 겁니다. 그러면 보기를 읽었겠죠. 여러분은 설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부 개인의 경험, 후반부 그로 인한 결과를 독자에게 전하는 후반부다. 그 내용 확인할게요. 그리고 45번에 가는 역시 다작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작품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문제될 게 없겠네요. 그치? 자, 나작품 볼게요. 사청사우, 김시습이 쓴 사청사우인데요.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날이 맑았다, 비가 오다함, 변덕스러운 날씨를 가리킴. 그러면 이 내용이 결국에는 변덕스러운 뭔가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그치? 보면
언뜻 개었다가 다시 비가 오고 비가 오다가 다시 개고 하늘의 도가 이러하거늘 하늘의 도도 이러한데 그죠? 천도이겠죠? 하늘의 도도 이러한데 하물며 세상 인정이랴 그랬습니다. 세상 인정은 더 많이 바뀔 거야. 하늘의 도도 맑았다가 비었다가 맑았다가 비었다 하는데 사람은 얼마나 더 하겠니? 나를 기리다가 문득 돌이켜 나를 헐뜯고 공명을 피하더니 도리어 스스로 공명을 구함이라.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계속. 그치?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봄이 어찌 다스릴꼬 구름 가고 구름 오되 산은 다투지 않음이라. 그럼 여러분 봄, 산 어때요? 되게 상관하지 않고요. 다투지도 않아요. 그치? 꽃 피고 지고 구름 가고 오는데 산이나 봄은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그럽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말하노니 반드시 기억해 알아두어라. 뭐를? 기쁨을 취하려 한들 어디에서 평생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를. 곧 기억해도 뭐? 야 니네가 아무리 기쁨을 취한다고 해도 평생 즐거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니?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됐나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옛 성인의 어떤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말이 아닐까. 쟤 나랑 친했는데 왜 나를 갑자기 싫어할까? 이상해. 여기 나오잖아요. 예, 하늘도 그런데, 하늘의 도도 그런데, 사람은 어지간하겠어요. 그지?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엄청 좋아했던 뭐가 있는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럼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라는 거죠.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너무 자꾸 변하고 너무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하면 그거는 좀 좋지 않겠죠. 그치? 다는 여러분 이규보의 이옥설입니다. 이규보, 그죠? 이규보. 근데 이규보라는 분은 이제 고려 때 분인데요. 이분이 쓴 수필들이 좀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이옥설도 마찬가지고요. 경설, 슬견설, 이게 작은 머리에 사는 그 이 있거든요. 슬, 그 다음에 견은 개. 그러니까 이 작은 벌레와 조금 큰 개에 관한 그 이야기. 그걸 가지고서 또 이제 수필을 썼습니다. 경설, 슬견설, 여기 나와 있는 이옥설 이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규보라는 분 작품을 한번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행랑채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 나는 마지못하여를 수리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개인적 경험을 들려주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 두 칸을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요. 두 개는.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어를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오래도록 안 갈았고 하나는 서둘러 갈았어요.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그 석가래, 춘역, 기둥, 들보가 모두 썩었습니다. 그래서 못 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요. 이전에 고칠 수 있었는데 못 고치다가 엄청나게 더 안 좋아진 상황인 거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완전하게 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았습니다. 비교가 되죠. 빨리 고쳤더니, 그죠? 서둘러서 고쳤더니 다시 쓸 수 있었고, 서둘러서 고치지 않고 좀 미루었더니 석가래, 춘역, 기둥, 들보 이게 다 썩었다. 자, 여기까지가 전반부. 자, 뒷부분, 후반부는 보면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뭘 느꼈을까요? 우리한테는 전해주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바로 고치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고치라는 거죠. 그치? 뿐만 아닙니다. 나라의 정치도 이어갔습니다. 이제 더 넓혀요, 이야기를. 나라의 정치도 이어갔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요. 도탄, 몹시 공공하고 고통스러운 지경입니다.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빨리 고치자.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빨리 고치자.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전달되죠? 그지? 자, 그러면 42번 한번 볼게요.
가나다의 공통점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성찰하며 개선하고 있다. 자신의 가치관을 막 돌아보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재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뭘 극복하려고 노력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바른 자세일까? 다도 최대한 빨리 고치자. 그죠? 그다음에 가는 꾸준한 노력하자. 나는 세상이 변하니까 기쁨, 한 번의 기쁨을 평생 가져가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런 내용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이념과 현실 사이의 갈등 속에서 방황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뭘 방황을 해요. 그죠? 추구하는 이상 세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지금 추구하는 이상 세계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정답은 3번이 가장 적절하구나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제 나작품을 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43번입니다. 자, A에서는 자연현상에 빗대어 세상 인정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냅니다. 그쵸? A 부분 보시면 비가 왔다가 개고 개다가 오고, 그러니까 세상 인정은 이보다 더 할 거야. 세상은 더 많이 변할 거야. 부정적인 인식 드러내는 거죠. B에서는 대꾸법을 활용합니다. 구절의 대칭, 대꾸법을 사용해서 세상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나를 기리다가 문득 나를 헐뜯고, 공명을 피하다가 스스로 공명을 구하고, 그죠? 이런 거. 자, C에서는 가변적인 대상과 불변적인 대상을 대조하여 화자의 의도를 분명하고 있대요. 자, C에서는 꽃 피고 지고, 구름 가고 오고, 근데 봄은 가만히 있고 산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산 같은 경우는 불변의 대상이잖아요. 산. 그치? 그리고 가변적인, 변하는 거는 꽃, 구름, 이런 건 가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얘도 맞아요. 자, D에서는 도치법을 활용해요. 여러분, 도치라는 게 뭐죠? 위치를 뒤집는 거죠. 위치를 뒤집어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할 수 있죠. 도치법 왜 써요? 강조할 때 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D 보면. 자, 5번. A에서 D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묻고 답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세상 사람들을 청자로 설정하고 있는 건 A, B, C, D 중에 뭐만? D만 그렇습니다. D만. 그렇죠? D만 세상 사람들을 청자로 설정하고 있고요. 묻고 답하는 거는 특히나 D에는 또 묻고 답하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A에서 D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청자로 설정하는 건 A, B, C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우선 벌써 틀렸고, 묻고 답하는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D에서는 묻고 답하는 건 또 없고, 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5번으로 여러분이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답률 2위였다는 게 조금 좀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해가 되는 부분은 여기까지 못 풀 수도 있었겠구나. 와서 그냥 찍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44번 우리가 설 이 부분은 이제 읽었고요. 보기는 읽었고 한번 볼게요. 전반부의 경험, 후반부에 우리가 얻어놓은 것을, 그죠? 본인이 생각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은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아니죠. 개인적 경험에서는 해결책 없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은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제시합니까? 아니죠.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사건의 결과라면 니은은 그 원인에 해당합니까? 이게 결과, 원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니은은 기억의 사실적 상황을 바탕으로 유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앞에서 그 석가래가 빨리 고친 건 잘 쓸 수 있었는데 안 고쳤던 게 완전히 다 썩어갔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죠? 그 사실적 상황을 바탕으로 사람도 그렇다, 그리고 뭐 국가도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4번 맞아요. 그치? 기억은 니은에서 얻은 깨달음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한 것이다? 아니요. 이건 경험이에요. 이 경험에서 깨달은 바를 니은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4번이 적절한 것이고요. 자, 마지막 45번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정도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부분은요, 빨리 고쳤으면 쓸 수 있는데 빨리 안 고쳐서 못 쓰게 됐다,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았군. 여기 있어요. 여러분, 호미는 그림 찾아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호미예요. 감자 고구마 캐는 거. 근데 가래는 뭐예요? 가래는 이만한 거예요. 이만해가지고요. 이게 삽보다 더 커요. 삽보다 더 커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소나 이렇게 쟁기 같은 거 끌게 하고, 아니면 두 사람이 이쪽에서 함께 해가지고 세 사람이 퍼내는 이런 거거든요.
요걸로 막을 수 있는 걸 요걸 막은 거니까 엄청나게 큰 비용을 쓰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1번이 맞고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만큼 무식하구나. 그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상황은 뭐예요? 아무 관계없이 한 일인데 공교롭게 비슷한 상황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해받는 거. 예.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는 것도 지난날의 어떤 어려움, 미천함 이런 걸 기억 못하는 거.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 이건 뭐예요? 성격이 너무 급해. 또는 뭐 조급하게 일을 하는 사람 보고 우물 가서 숭늉 찾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과 우리 최서희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한 해설 강의 들으면서요, 여러분 실력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또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실력이 이만큼까지 성장하기를 선생님이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